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1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에픽이라는 문예지를 들고 왔는데요. 한 번도 소개하지 않은 문예지인데 네. 마지막 고를 들고 왔어요. 약간 사연이 있는 네, 사연이 있는 네. 그 소개인데요. 조금 이따가 소개를 네. 해드리고 이 소설이 6편이나 실려 있는데 여기서 네. 김경옥 작가의 한 사람만 데려갈 수 있다면이라는 작품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에픽 소개를 네. 에픽 소개를 하게 될 날이 드디어 왔군요. 네. 네, 에픽이 창간된 지 거의 2년이 지난 거죠. 10호니까 네. 개간으로 시작을 했고 여태까지 요소야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에픽에 실린 작품들이 별로여서가 전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창간부터 제가 공교롭게도 편집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편집위원으로 지면을 청탁드리는 일을 하는데 기획을 하고 청탁 후에 몇 편만 골라서 소개를 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저와 다른 동료들이 같이 꾸려가는 잡지이면 제가 내부자니까 뭔가 관계자가 되어서 소개를 할 때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공평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해서 주영님과 초반에 상의하에 에픽은 소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했었고요. 네.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여도 제가 올해까지만 편집위원을 하겠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편집위원을 그만두면은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소개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또 네. 에픽이 10호를 마지막으로 표현으로는 시즌 1을 마감한다고 하지만 잠정적으로 이제 휴관에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네. 이렇게 마지막 홀을 어차피 다산북스에서 휴관에 대한 공지를 한 후니까 후련하게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던 호지만 여기에 실린 소설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에픽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에픽은 개간지 문예지를 표방을 하고 창간을 했는데 조금 다른 점은 논픽션과 픽션을 함께 다루는 그러니까 문학의 영역에서는 보통 한국 문학이라고 했을 때 소설과 시와 에세이 이렇게 어떤 장르의 한정적인 구분을 많이 짓고 있었다면 그거의 범주를 조금 더 넓혀서 에세이라는 장르 안에 물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논픽션이라든지 뭐 그 안에는 회고록, 메모어라고 하는 회고록 장르나 구술록, 뭐 인터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증언의 성격을 띠는 그런 글들과 수기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픽션이 좀 가미된 경계에 좀 있는 그런 가상 에세이라는 이름의 코너도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봤던 잡지예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그냥 처음 소개해드리니까 구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픽 같은 경우에는 커버 스토리 역할을 하는 게 I+I라는 코너예요. 네. 이게 사실은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는 코너인데 저희 잡지가 그런 설명들을 거의 넣지 않는 거를 또 추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읽힘으로써 정체성을 인지시키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컸는데 이번 호에는 이현석 작가가 나의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I+I에 참여를 하셨는데 I+I는 나와 또 다른 나, 그러니까 아이가 2명인 거죠. 네. 그래서 나와 타인의 이야기가 결합되는 형식의 글을 장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와 또 다른 나를 배치하거나 혹은 어떤 작가의 경우에는 다른 아티스트, 만난 적 없는 아티스트의 이야기를 같이 결합시켜서 써주신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코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1인칭 소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될 때 그거를 아예 논픽션
영역으로, 그러니까 마치 증언 소설이나 회고록적인 성격을 조금 더 띠는, 그러니까 소설의 틀이 아니라 이것은 논픽션입니다라고 밝히고 쓰는 좀 자전적인 이야기에 대해 장르적인 거를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네. 사실 많은 시인 소설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되게 많이들 어려워하셨죠. 네. 이 장르가 소설이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이게 나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현석 작가가 이번에 써준 이야기는 결국에는 소설가로서의 나와 의사로서의 나 이렇게 두 인물을 나눠서 자전적 이야기를 썼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에픽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지막에 적절하게 좀 언급해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나의 경험을 네. 타인의 이야기를 만약에 소설화 한다고 했을 때 의사로서의 나의 자아를 소설에서 완전히 지울 수는 없으니까 네. 각색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고민하는 관점에서 실제 자기의 지필과 관련된 혹은 자신이 영향받았던 저서들 그리고 어떤 글을 쓰는 의사들이 사실 있잖아요. 네, 있어 왔고 뭐 국내뿐 아니라 네. 그런 사례들에 대해 지금의 시대에서는 고백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어떤 것이 합당하며 어떻게 우리는 고민을 하며 써야 할까? 나는 계속 쓸 것인데 라는 고민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서 네. 저는 요즘 몇 년 사이에 논란이 됐던 여러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읽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중간에 읽어드리면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짓는 사람으로서 나는 목소리를 대리하는 방식 대신 또 다른 목소리가 되어 덧대는 방식을 생각한다. 그래서 모사나 패권적 쟁취가 아닌 나와 남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일, 강박적으로 구성된 상상의 천국에서 안온하기보다는 내가 아닌 무엇이 되어봄으로써 현실의 한계를 머리로라도 느껴보는 일.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덧붙이는 말인데 네네. 원문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얼마나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얼마나 타인이 되어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뀐다. 예의와 비겁을 넘어 쓰기에서 되기로. 이제 이 파트가 저는 지금 이현석 작가 혹은 당대에 글 쓰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엔 써야 할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내가 작가로 쓴다기보다는 그 타인이 내가 되어보는 과정,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네. 해서 한번 읽어볼 만한 글이라는 생각과 네, 마지막에 좀 어려운 코너였는데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논픽션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장르의 논픽션이 이제 실려 있는데 10호에서는 이랑 작가님, 이슬아 작가님의 글 선생님이라고 알려진 시인 그 김연아 작가가 네. 약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하와이 신부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의 각색 픽션화하여서 과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오는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소설적으로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내픽이 원래 그런데 어떤 코너인지 지우고 읽어도 네. 오히려 소설이 논픽션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저희가 소개해드릴 소설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네, 논픽션임에도 훨씬 더 뭔가 이야기로서 다가오는 것들이 있고 해서 이 글도 저는 재미있게 읽었고요. 네. 그리고 서은혜라는 사회복지사 이분은 전문 필자라고는 할 수 없어요. 네. 저희가 청탁을 드리게 된 과정은 그 웹진 같은 데 글을 쓰는 분은 맞는데 네. 그룹홈에서 지내는 이야기들을 써오는 게 인상적이기도 했고 쉽게 접할 수 없겠다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있는 그대로의 군더더기 없는 글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최윤경이라고 아마 책방 2층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책방 2층의 그 대구의 작은 서점의 대표이신데 제가 이분이 평소에 트위터나 여러 이제 SNS에서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토로하는 걸 보고 공감이 많이 되고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저도 어쩔 수 없는 서울의
기반을 둔 서점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구슬록 지면을 좀 부탁을 드려서 뭐 대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미디어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공론장을 만든다던가 네. 그런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읽어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버추얼 에세이 if I는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이라면, 내가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명제를 갖고 있는 그런 가상 에세이 코너예요. 네. 여기에는 에세이스트인 이제 김나리 작가가 소설을 쓰기도 하지만 네. 이번 코너에서는 치아를 부수는 사랑이라는 좀 재미있는 제목으로 많이들 하시는 상상일 거예요. 매일 하루에 10분 내가 강아지나 우리 고양이와 대화할 수 있다면 라는 전제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써줬고요. 네. 1+1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전제는 픽션 책과 논픽션 책을 1+1으로 소개하는 코너인데 네. 뭐 그것을 꼭 이렇게 준해서 틀을 지어서 소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네. 어쨌든 하나의 책과 연결해 읽을 만한 책을 함께하는 코너로서 세 분의 도서 리뷰가 실려 있어서 좀 복합적인 독서를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소설 이번에 6편이나 실렸죠. 네, 진짜 많이 실렸던데요? 원래는 보통 한 5편 소설 실려 있는데 특별하게 6편의 소설이 실려 있고요. 김경욱, 김남숙, 김현수, 윤치규, 임선우, 최민우 작가의 신작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비화 얘기해도 되면 네.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10호가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전에 이제 거의 휴관이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저희가 사실 거의 막 14호까지도 청탁을 드린 작가님들이 계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양해를 구하면서 혹시 죄송하지만 10호에 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사실은 10호는 다른 기획이 있었어요. 원래는 네. 다른 기획으로 꾸려지려고 10호 뭐 나름의 특집이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서 이제 요청을 드렸고 원래 10호에 청탁이 되었던 작가님들도 계시지만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몇몇 작가님들이 그걸 땡겨서 주셨어요. 그리고 모 작가님이 마지막에 못 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6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마지막에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도 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네. 대부분 휴관에 대해 갑작스럽지만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좀 최선으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되게 바쁘신 일정 중에 미리 네. 써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에픽의 마지막은 그래픽 노블로서 이제 항상 그 제호가 I+I에서 가져오는 주제인데 이번 호의 주제는 안개예요. 이게 고전 작품에서 보통 따와서 네. 제호를 정하는데 안개인 거는 저희가 다른 편집진들이 고민을 해서 그래 뭐 이게 이현석 작가의 글과도 결부가 되지만 네. 우리가 굉장히 논픽션을 문학의 장에서 다루는 걸 표방을 하고 시작을 했을 때도 어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미지의 영역에 대한 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도해보자라고 시도를 했지만 10호가 왔음에도 우리가 이것을 어디까지 했을까라는 마음에 좀 이런 제어를 해봤고 네. 그래픽 노블은 사실 이런 기획 의도를 말씀드리지 않고 청탁을 드리는데 매호 좀 저희의 고민과 맞닿는 거를 그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의 사실 작가님이 이번 호도 안개라는 제호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네. 조금 에픽은 처음 소개해드리는 거라 소개가 좀 길었는데요. 혹시 구간은 그래도 계속 사보실 수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은 웹사이트로도 접근을 하실 수 있고 네. 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김경욱 작가의 한 사람만 데려갈 수 있다면 작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간간히 제가 그래도 한 1년에 2편 정도씩 네. 김경욱 작가님 그 소설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소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김경욱 작가님 소설은 되게 독자를 배려한다는 느낌이 네. 드는 지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게 네. 뭐냐면 재미없게 쓰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네, 위트가 항상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위트도 그렇고 서사적 재미를 네네. 꿋꿋이 약간 지키려는 느낌 같은 게 저한테는 좀 독자로서 읽을 때마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좀 지루한데 이렇게라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되게 고민하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일단은 저는 김경욱 작가님 작품 처음 이렇게 딱 마주할 때 이번 소설도 재밌겠지라는 저는 그러니까 서사적 재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이라 이번 작품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김경욱이라는 작가의 작품에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 작품도 그렇고요. 일단은 뭐 딱 잡으시면 끝까지 재밌게 읽으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줄거리만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한 사람만 데려갈 수 있다면이라는 제목은 여기서 주인공인 화자인 필호라는 인물이 이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람한테 문자가 와서 너 몇 월 며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틀이든 3일이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사이에 저승을 가기 전에 이승에서 한 사람을 데려갈 수 있다. 그리고 데려갈 한 사람을 네가 정하지 않고 시간이 끝나버리면 불이익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이상한 문자를 받아요. 그래서 사고사로 죽고 나서 영혼이 된 필호라는 이 영혼이 약간 좀 며칠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데려가지? 한 사람만 데려갈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좀 인상 깊었던 혹은 의미가 있었던 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다니는 누구를 고를까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필호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왜 어떻게 갑자기 사고사를 당했냐라고 하면 그런 실제로 뉴스에서 이런 일이 있나 싶기도 한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냥 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냥 쓰레기 버리려고 한밤중에 빌라에 사는데 나갔다가 빌라 옥상에서 자살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을 투신하려는 어떤 사람의 에게 그냥 정통으로 그 몸이 이제 나에 덮친 거죠. 그래서 둘 다 사실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밑에 깔려서 그래서 되게 어이없는 죽음이고 너무 황당한데 어쨌든 죽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영혼인 필호가 여러 명을 찾아다녀요. 뭐 예를 들면 전부인이라던가 이혼한 상태니까 이 사람의 지금 나이대는 대략 한 40대고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예전에 회사를 다녔었고 아이는 없고 이혼한 지 조금 몇 년 된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전부인도 찾아가고 그 전 직장 동료인데 싫어했던 사람도 찾아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필호에게 너는 시인이 될 거야 라고 칭찬을 해준 수학 선생님도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좀 그 사람을 찾아감으로써 그 사람과의 이야기 플러스 이제 필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쫙 펼쳐져서 그 누구를 데려가지에 저도 약간 계속 괜찮나? 이 사람 데려가려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계속 끝까지 읽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스포일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옥상에서 투신한 그래서 필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20대 초반의 청년이 사실은 마지막에 숨이 조금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 삶이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삶을 그만 이제 이어가고 싶은 청년이 마지막에 필호의 등 뒤에 대고 혹시 데려갈 사람 없으면 저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필호가 천천히 뒤돌아서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그 20대 청년 영혼을 향해서 천천히 뒤돌아서면서 이제 결정하지 않고 끝나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래서 처음에 조금 되게 좀 익살스럽게 이야기가 죽음이긴 하지만 시작돼서 그렇게 읽다가 마지막에 좀 쿵하고 좀 가슴에 좀 무거운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저도 김경욱 작가 아마 주영님과 같이 비슷하게 읽어왔을 수도 있는데 항상 느꼈던 게 저도 늘 재미있게 읽었고 그리고 되게 심각한 메시지들을 많이 던지는데도 소재로 삼는데도 그거를 항상 너무 무겁지 않게 좀 띄워서 무게감을 많이 줄여서 쓰려고 하는 게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힘을 줄 때는 어떤 파트에서는 힘을 주는 게 분명히 느껴지지만 확실히 이거 소설이에요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되게 진짜 같지만
이거 소설이고 근데 나 이런 이야기 할 건데 이거 우리 한번 들어볼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이렇게 느끼하지? 근데 들어볼래요? 네,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네. 던지는데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데 끝에 가서 좀 이렇게 뭔가 쿵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논란이 됐던 어떤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번 소설은 저는 처음에는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네. 당연히 이제 읽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이게 너무 무겁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서 무서운 것도 있고 사실 네. 약간 저승사자의 말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불이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만 데려갈 수 있다면이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지만 살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살기 원하지 않는 사람 사이들의 고민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원래는 생년월일을 알아야 데려갈 수 있는 게 또 이상한 조건이잖아요. 그쵸, 네. 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불러야. 네, 그러니까 맞아요. 길에서 괜히 시비 붙어서 그냥 미운 사람을 데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거리감은 가까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인 거죠. 네. 근데 수아는 자기의 이름과 출생 연도를 순순히 알려주는데 그게 2002년생이고 자기는 너무 죄송하다. 혹시 밑에 차나 다른 게 있어서 실패할까봐 그게 없는 건물을 찾았는데 우연히도 그때 이제 피로가 지나가고 있어서 네. 자신이 본의 아니게 아주 큰 폐를 끼치게 된 거고 근데 피로는 제발 죄송하다는 말 좀 그만하라고 거기다가 사실 피로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 하죠. 그렇죠. 근데 피로는 재밌게도 그때 내가 족발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나에게서 또 그 이유를 찾는 것도 좀 이상한 느낌이 들게 하는 거죠. 네. 사실은 수완 때문에 죽게 된 건데 어떤 우연의 죽음의 이유를 또 자신에게 찾는 자기의 과거에서 찾는 거 네. 그런 것도 좀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네. 좀 복잡한 감정이 들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주영님은 그래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모르죠. 제가 아직 안 죽어봐서 네. 누구 데려갔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은 막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이걸 생각하고 있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요? 왜냐면 이런 일이 뭐 있겠어라는 건 네. 당연히 있는데 대신에 내가 피를 호라면 수완을 데려가는 게 옳은 걸까 아닌 걸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면 내 주변에 누구를 데려갈까가 아니라 내가 피로라면 수완을 데려가는 게 옳은 일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에 마지막에 되게 무거워지는 거죠, 마음이. 왜냐하면 저는 안 데려갈 것 같은데요. 안 데려가는 게 저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수완이 지금 어떤 이유로 네. 삶을 자기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겨우 누워있는 상태? 네. 의식 없이 이 앞에 삶을 뭐 당연히 피로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내가 여기까지는 그만 생각하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말을 무인도에 데려갈 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 그냥 하는 우스갯소리 질문 있잖아요. 네. 그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좀 더 그냥 심플해지는데 그렇게 바꿔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생각보다 내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데려가야지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데 제가 요즘에 잡생각이 많아서 네. 넷플릭스로 계속 판타지 시리즈만 보거든요. 오, 비현실적인 시리즈를 보는데 네. 그중에 워리어넌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어요. 네. 이게 뭐 줄거리와 상관없이 설정을 소개해드리자면 흔히 말하는 이 세계와 저 세계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승과 저승일 수도 있고 뭐 땅과 천상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의미의 이제 천국 혹은 지옥일 수도 있는데 정체는 안 나오지만 표현은 이제 이 세계와 저 세계인데 주인공 혹은 이제 몇몇 인물이 저 세계로 건너가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 어떤 거를 게이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걸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 게이트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 이 사람들도 정확히 모르는데 한 명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같이 가요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물론 그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엄마 같이 가요 정도의 그런 네. 얘기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나는 저기 가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같이 가요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거기 가야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너를 같이 갈 순 없으니까 나를 놓아줘라고 하거든요. 뭐 설정상 건너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세계가 거부를 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자유로워져 알았어 하면서 놔줄게 하고 이제 보내주는 장면이 시즌2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 소설을 이제 최근에 읽고 제가 이 월요원의 마지막 그 시즌2의 마지막을 보면서 생각보다 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전 부인에 대한 어떤 남은 마음이라든지 미운 사람에 대한 감정들로 여러 인물을 찾아가지만 새로운 세계, 그 세계가 지옥일지 천국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한 명 데려갈 수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큰 기회이고 내 세계로 데려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피로는 그만큼의 소중한 인물이 없는 좀 외로운 인물처럼 느껴진 것도 있고 수아는 근데 이 세계보단 저 세계가 지금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되게 그 봤던 시리즈와 엮이면서 정말로 누구 한 사람을 내가 건너가는 세계로 데려갈 수 있다면 나는 과연 욕심을 부릴까 안 부릴까의 문제까지도 막 생각이 가더라고요. 이 소설에서는 아마 수한 삶을 중지하려는 사람을 우리가 돕는 것이 좋을까 아닐까요? 까지만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질문은. 하지만 피로라는 인물이 이 이야기가 되게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저는 느끼는데 수한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세계로 건너갈 때 정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되게 노부부가 한 명이 세상을 뜨면 며칠 후에 다른 한 분이 네, 이렇게 네. 같이 뒤따라갔다라는 표현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건너 듣기도 했는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사람과 함께하는 걸로 족할 수 있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있을까? 라는 더 많은 앞서 나간 질문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사실 되게 그냥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끝에 이 제목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네. 되게 마음이 어지러워졌어요. 꼭 그 사랑하는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 삶이 잘못된 삶은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만 뭔가 피로가 되게 외로운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죽음의 끝도 좀 쓸쓸하기도 하고. 경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되게 무거워졌는데 네. 너무 많이 갔죠? 아니요. 근데 네. 어쨌든 이게 뭐 판타지라면 판타지인데 이 소설의 네. 설정도 근데 제가 이 생각하다가 답답해서 그만뒀던 이유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무인도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네. 저승 가는 건데 네.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같이 가자고 해도 이거는 너무 그 사람이 살고 싶든 살고 싶지 않든 어쨌든 폭력일 수 있죠, 당연히. 무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서 금방 죽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 네. 어쨌든 남은 생애를 포기하고 나랑 같이 가자고 하는 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마음이 복잡해져서 막 생각을 그냥 아예 멈춰버렸는데 네. 근데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피로가 외로운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설을 보게 되니까 피로가 데려갈까 말까 하면서 후보로 찾아가는 인물들이 네. 한 명 첫 번째는 너무 이해가 되죠. 네. 자연스럽게 이제 전부인 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이제 그 할머니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주도훈을 찾아가고 마지막에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만나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을까라는 저는 오히려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게 뭐 단순히 뭐랄까 이 피로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배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주도훈은 좀 너무 외롭지 않나? 주도훈 찾아가는 건? 그리고 그 고등학교 선생님도 저는 그런 생각이 네. 있어요. 저희가 다음 회에 김현수 작가님 네네네.
소설을 소개할 예정이잖아요. 네. 거기서 저한테는 연결되는 네.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피로의 인생에서 기로의 지점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선택의 네, 기로였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피로의 인생의 각도를 놓은 사람들. 혹은 바꾸는데 함께 그 시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때 나의 이 만남이나 선택이 옳았을까라는 반추도 많이 하게 되는 입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선생님도 사실은 자기의 인생에 영향이 없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큰 영향 아래 있었고 저도 그런 비슷한 감정 제 주변도 있고 저도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신화적으로도 어떤 예언 같지 않은 지나가는 말임에도 그 예언에 평생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혹은 아주 단순하게는 사주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그걸 얘기한 사람의 신임이라던가 영향력에 대해 절대성이 없음에도 그냥 그 한마디에 평생 휘둘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잊고 살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 했던 그 말이 나를 또 찾아온다던가. 근데 피로에게는 그 선생님의 말이 그렇지 않을까? 너는 시인으로서의 재능, 피로가 계속 그 미련을 마음속에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에게는 그 영향이 없지 않았고 하지만 자기가 그거를 증명해내는 데 실패했다라는 자각까지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게 결국엔 이게 왜 죽기 직전에 이렇게 필름처럼 돌아간다고 하는 그거에 찰칵하고 멈추는 지점들? 네. 피로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혼자 어떻게 보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상황의 기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을까. 전처의 할머니도 사실은 결혼 생활에 영향이 컸던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기점들을 돌아보게 될 때 저는 그 선생님 찾아간 거는 되게 좀 많이 이해가 됐었어요.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데려가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선생님 저에겐 진짜 재능이 있나요? 이거는 정말 물어보고 싶긴 할 것 같아요. 됐어, 이제서 뭘 물어봐. 근데 선생님 혼자. 근데 선생님 손잡고 저승 가면서 이거를. 근데 이거 제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네, 아니에요. 있어요. 저도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정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어른들이 무겁게 생각을 해야 해요.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정말. 맞아요. 물론 선생님은 격려의 의미를 담아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너무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이란 참 유약한 시기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피로가 찾아간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피로가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삶에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했을 때 영향을 미친 그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 결정적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라고 하면 왜 설정을 한 사람만 데려갈 수 있다면이라는 설정을 주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네가 삶에서 여기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가서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약간 왜냐하면은 그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섰던 그 순간이라고 해서 그 순간에 영향을 줬던 사람을 손잡고 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드네요. 이게 소설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생에 이런 기회가 복수로 주어지진 않는다라는 전제를 생각해보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전제가 그리고 저승도 양심이 있지 여러 명을 데려오라고 하면 너무 티유가 맞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사실 피로의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들 치고는 되게 태연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평탄해. 그리고 물론 그 순간만 봐서 모르겠지만 피로가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 내가 왜 그때 저 존재에게 왜 휘둘린 걸까? 사실 지금 되게
나 1도 신경 안 쓰고 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 선생님 나한테 그 말 했던 거 기억도 못 할 텐데 내가 누군지도 기억 못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선생님에 대한 거는 과연 그 선생님을 미워하는 걸까라는 저는 약간 생각은 들거든요. 날 알아봐준 사람이어서 애증. 양가인 것 같아요. 네, 양가죠. 진짜 그 정확히 밉게 그려지는 인물도 있지만 네, 선생님에 대한 주도는 미운데 이 선생님은 아니야.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가면 더 열심히 썼을까 혹은 저 선생님의 말을 무시했을까라는 그 아까 얘기하신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생각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죽기 전에 이런 기회를 생각해 본다면. 네. 근데 저는 이 구자홍 선생님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막 남의 집에 꽃 심어가지고. 네. 전 이게 너무 귀여운데 꽃길이 됐다고 고마워하지 못하면 주민센터에 신고할 일인가? 너무 웃긴 아저씨 같은. 근데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했던 얘기처럼 남에게 주는 영향을 자기가 예측해버리는 것 같아. 이거 당연히 좋아하겠지? 자기가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것까지 보는 지혜는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그런 흘리는, 물론 진지하게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재능 있다고 했으면 좀 도와주던가. 재능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없었잖아요. 그냥 그 한마디 말을 선물한 거잖아. 왜냐면, 이게 진짜 진짜 썰일 수 있지만. 그 가수 아이유도 음악 선생님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부끄러운 걸 이겨내고 제가 그런 걸 읽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가수가 될 수 있는데 영향을 줬다고. 그러니까 잘하는 재능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읽었던 썰이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는 아이유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왜 고등학교 때 하는 축제 같은데 세워주는 것까지 한 거죠. 너의 끼를 펼칠 수 있게까지. 근데 이 선생님은 그냥 말만 하고 뭐 하다못해 100일장이라도 데려갔다던가. 맞아. 구자홍 선생님은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거 흔한 거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저 사람이 원하는 건지 아닌지까지도 사실 헤아려야 지혜로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쟤도 이거 좋아할 거야 라는 것까지만 가면 그거는 덜 현명한 사람이겠죠? 그래도 마지막에 괜찮아 웅아 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라고 여기서는 좀 또 짠해가지고 덜 미워하게 됐어요. 주도는 너무 믿고요. 네. 근데 이 소설은 정말 제목으로 돌아갔을 때 되게 많이 아득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하여튼 재밌고 오히려 여러 명이서 같이 읽고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좀 드네요. 네. 그냥 자기의 생년월일과 일을 말했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읽었던 김병욱 작가의 다른 소설보다 마지막에 그게 인생이 요약된다는 게 생년월일과 이름 이렇게 한 줄로 수아의 인생이 그것만 알면 데려갈 수 있다라는 것 되게 설정도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아마 읽는 독자들 다 비슷하게 느끼고 이 마지막에 그냥 아무 말도 이 수아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아무 정보가 없는데 그냥 수아이가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죄송하지만 데려갈 사람 없으면 저는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2002년 9월 4일생이라고 하는 순간 어떤 독자가 여기서 마음 한켠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수아이 쫓아다닌 이유도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은데 못 꺼내왔던 것 같아요. 저 좀 데려가 달라는. 그래서 되게 어쨌든 저의 이 허황된 질문과는 상관없이 이 소설이 갖고 있는 무게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에픽 10호에 실린 김경욱 소설 한 사람만 데려갈 수 있다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에픽 10호에 실린 김현수 작가의 신작 단편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욱 소설 한 사람만 데려갈 수 있다면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중환자실을 나서려는 피로의 등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하지만 데려갈 사람 없으시면 저는 안 될까요? 제 이름은 수환이에요. 배수환. 2002년 9월 4일생. 피로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여기는 너무 추워요. 몸통과 머리와 눈길을 180도 돌리는 1초가 피로는 일생처럼 느껴졌다. 일생 같은 순간이 지나 수환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데려갈 사람이 없긴 왜 없느냐고 큰소리칠까? 멀쩡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무슨 염치 없는 부탁이냐고 쏘아붙일까? 험한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 좀 그만하라고 할 생각이었다. 제 이름과 태어난 날까지 알려주며 죄송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 다음은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았다. 피로에겐 아직 9시간이 남아있었다. 그새 몇 분 잃었을지도 모르지만 상관없었다. 피로가 일평생 잃어온 것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으니.